안녕하세요. 밤과 책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에세이를 읽어드릴 땐 종종 인사드렸었는데 소설을 많이 읽게 되면서 혹시나 인트로멘트가 소설 감상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생략을 하게 되었어요. 요즘 꾸준히 들어주시는 구독자분들과 새로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서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곧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연말이기도 해서 이렇게 인트로멘트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재밌고 유익한 책들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의 한 해 어떠셨나요? 매년 찾아오는 연말인데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면서 매년 조금씩 다른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후회와 아쉬움이 많았고 또 다른 목표를 세우기에 바빴는데 올해는 그냥 수고했어. 힘들었을 텐데 여기까지 잘 와서 다행이야.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와 점점 더 팍팍해지는 일상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후회와 반성보단 스스로에게 따뜻한 칭찬 한마디와 위로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짧은 소설 2편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언제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으면서 조금 더 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ip새, 오 헨리. 워싱턴 스퀘어의 서쪽에 있는 한 작은 구역은 길이 제멋대로 꼬이고 엉켜서 이리저리라고 불리는 작고 긴 땅으로 나뉘어 있다. 이 이리저리는 희한하게 구부러지고 휘어져 있어서 길 하나가 한두 번은 자신과 다시 겹친다. 그런데 언젠가 어떤 예술가가 이 길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다. 만일 물감이나 도화지, 캔버스 값을 받으러 다니는 수구먼이 이 길을 가로질러 오다가 길이 너무 복잡해서 단돈 1센트도 받지 못하고 자신이 오던 길로 되돌아간다고 생각해보라. 그 뒤로 기묘하고 오래된 그리니치 빌리지로 예술가들이 북쪽으로 난 창과 18세기풍의 박공, 네덜란드식 다락방과 값싼 쇠방을 찾아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곧이어 6번가로부터 백납을 만든 머그잔 몇 개와 냄비 한두 개씩을 가지고 들어와 예술가 부락을 만들었다. 어느 납작한 3층집 꼭대기에 수와 존 씨가 작업실을 가지고 있었다. 존 씨는 조에너라는 이름의 애칭이었다. 수는 메인주 출신이고 존 씨는 이와 반대로 캘리포니아주 출신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8번가의 델모니코 식당에서 만나 예술과 치커리 샐러드 그리고 넓고 주름진 소매를 좋아한다는 점에서 서로 취향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공동 작업실을 내기에 이른 것이다. 이들이 공동 작업실을 낸 것은 5월이었다. 그런데 11월이 되자 의사들이 폐렴이라고 부르는 차갑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방인이 이 예술가 부락을 성큼성큼 걸어다니며 얼음장같이 싸늘한 손가락으로 이곳저곳을 건드렸다. 이 약탈자는 동쪽 지역에서는 뻔뻔스레 활보하며 많은 피해자를 때려 눕히더니 좁고 있기가 무성한 이리저리의 미로를 지나면서는 발걸음을 천천히 옮겼다. 폐렴 씨는 소위 중세 기사 도풍의 노신사가 아니었다. 그러니 캘리포니아의 산들바람으로 가냘파진 작고 연약한 한 여자가 성난 주먹을 휘둘러대는 이 늙은 사기꾼을 어떻게 당해내겠는가. 결국 폐렴 씨는 존 씨를 강타했고 그녀는 꼼짝도 못하고 새 침대에 누워 작은 네덜란드식 창문을 통해
건너편 벽돌집의 텅 빈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의사가 덥수룩한 잿빛 눈썹을 찡그리며 술을 복도로 불러냈다. 존 씨가 살 수 있는 가망은 말하자면 열애 하나 정도라고 할까요? 그것도 그녀에게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장의사나 기다리고 있다가는 아무 약도 쓸모가 없어요. 저 작은 숙녀는 자신이 낫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난 현대의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볼 거요. 하지만 환자가 자기 장래 행렬에 마차수나 세기 시작한다면 그때마다 약효는 절반으로 줄 겁니다. 그녀를 잘 설득해서 하다못해 새로 유행하는 겨울 외투가 무엇인지라도 궁금해하게 만들어 보세요. 생존 가능성은 열의 하나가 아니라 5의 하나로 높아집니다. 의사가 돌아가자 수는 작업실로 들어가 냅킨이 젖어 흐느적거리도록 울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화판을 들고 휘파람을 불며 존 씨의 작업실로 들어갔다. 존 씨는 침대에 누워 미동도 없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수는 존 씨가 자고 있는 줄 알고 휘파람을 멈추었다. 수는 화판을 세워놓고 스케치를 했다. 그때 낮은 소리가 몇 차례 반복되었다. 그녀는 재빨리 침대 곁으로 갔다. 존 씨가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숫자를 거꾸로 세고 있었다. 12이라고 하더니 존 씨는 잠시 뒤에 11, 19까지 셌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8, 7을 다시 셌다. 수는 의아한 얼굴로 존 씨가 바라보던 창밖을 바라보았다. 존 씨는 도대체 무엇을 세고 있었을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뜰이 보였고 60cm 정도 떨어진 곳에 벽돌집에 텅 빈 벽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뿌리가 썩고 마디가 뒤틀어진 아주 오래된 담쟁이 넝쿨이 벽돌벽의 중간까지 올라와 있었다. 차가운 가을바람으로 덩굴에서 잎이 떨어져 이제는 거의 발가벗은 채 앙상한 줄기만이 허물어져 가는 벽에 매달려 있었다. 수가 물었다. 얘, 무엇을 세고 있는 거니? 존 씨가 읊조리듯 대답했다. 6. 저것들이 이제 더 빨리 떨어지고 있어. 사흘 전만 해도 거의 100개는 되었는데 이파리가 너무 많아 세는 것도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지. 그런데 이젠 쉬워. 하나가 또 떨어지는군. 이제 5개밖에 남지 않았어. 뭐가 5개라는 거니? 말 좀 해봐. 이파리들 말이야. 담쟁이 덩굴에 붙어있는 저 이파리들. 마지막 이파리가 떨어지면 나 역시 가야 해. 나는 사흘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의사가 너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수는 경멸하듯이 투덜거렸다.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도대체 담쟁이 이파리가 네 병하고 무슨 상관이야? 게다가 넌 저 담쟁이 넝쿨을 늘 사랑했잖아. 바보처럼 굴지 마. 왜 그러는 거야? 의사가 오늘 아침 네가 회복될 가능성이. 가만히 있자. 뭐라 그랬더라. 맞아. 열의 하나라고 했단 말이야. 우리가 뉴욕에 살면서 거리에서 차를 타거나 걸어서 새 건물을 지날 때도 그 정도의 위험은 있는 거라고. 자, 이제 스프 좀 먹고 제발 그림 좀 그리게 해다오. 그래야 내가 그림을 팔아 우리 아픈 아기를 위해 포르투갈산 포도주를 사고 탐욕스러운 나 자신을 위해 돼지고기라도 살 것 아니야. 존 씨가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포도주는 더 살 필요 없어. 또 한 이파리가 지네. 싫어. 난 수프를 먹고 싶지 않아. 이제 내 이파리가 남았어. 어두워지기 전에 마지막 이파리를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떨어지면 나도 갈 거야. 존 씨, 제발 내가 그림을 끝낼 때까지 창밖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래?
저 그림을 내일까지 넘겨야 한단 말이야. 그림 그리느라 햇빛이 필요하지만 않다면 커튼을 내리면 좋을 텐데. 다른 방에서 그리면 안 돼? 난 네 옆에 있고 싶어. 게다가 난 네가 저 멍청한 담쟁이 이파리를 계속 쳐다보는 게 싫어. 그럼 그림을 끝내는 대로 내게 말해줘. 마지막 이파리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래. 존 씨는 이렇게 말하며 눈을 감고는 쓰러진 석고상처럼 창백한 얼굴로 고요히 누웠다. 수가 말했다. 자도록 해봐. 범원을 불러 늙은 광부의 모델을 해달라고 해야겠어. 금방 돌아올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꼼짝도 하지 마. 범원 영감은 1층에 살고 있는 화가였다. 그는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고 미켈란젤로가 그린 모세와 같은 수염을 가지고 있었다. 범원은 실패한 예술가였다. 40년 동안이나 붓을 휘둘렀지만 아직도 그가 섬기는 예술의 여신의 옷자락조차 잡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항상 걸작을 그리겠다고 큰소리쳤지만 결코 손도 대지 못했다. 지난 수년 동안 가끔 상업용이나 광고용의 얼치기 그림을 그린 것 외에는 그림을 그린 적이 없었다. 그는 전문 모델을 살 여력이 없는 이 예술가 마을에 젊은 화가들에게 모델을 서주고 약간의 돈을 벌 뿐이었다. 그는 술을 많이 마셨고 늘 언젠가 그리고야 말 걸작에 대해 떠벌렸다. 수가 내려가 보니 범원은 굴속같이 어두침침한 방 안에서 노간주 나무 열매로 만든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구석에는 25년 동안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채 걸작을 만들 화가의 첫 손길을 기다려온 텅 빈 캔버스가 이젤 위에 서 있었다. 수는 범원 영감에게 존 씨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세상을 잡고 있는 존 씨의 손이 약간만 약해지면 마치 한 장의 가볍고 연약한 이파리처럼 날아가 버릴까 두렵다고 했다. 범원 영감은 충혈된 눈에 눈물을 감추지 않으면서 그런 바보 같은 상상에 대해 경멸과 조소를 퍼부었다. 그는 소리쳤다. 이런 세상에 빌어먹을 덩굴에서 이파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 오래 살다 보니 별소리를 다 듣겠네. 너 같은 얼간이한테는 이제 광고 모델 안 할 거야. 왜 그 애가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하도록 놔두었어? 어휴, 가여운 우리 존 씨. 존 씨는 지금 매우 아파요. 게다가 열 때문에 그 아이는 더 병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좋아요, 범원 씨. 정 나를 위해 모델을 설 수 없다면 하지 마세요. 하지만 당신은 지긋지긋하고 늙어빠진 변덕쟁이 같아요. 여자라 어쩔 수 없군. 누가 언제 모델을 안 서겠다고 했나. 자, 가자고. 세상에. 여기는 존시양 같은 사람이 알아 누워있기에 별로 좋은 곳이 못돼. 언젠가 내가 걸작을 그릴 테니 그때 다 함께 떠나자고. 그렇고 말고 떠나야지. 그들이 위층으로 갔을 때 존 씨는 잠들어 있었다. 수는 커튼을 창밖까지 내리고 범원에게 다른 방으로 가자고 손짓했다. 그 방에서 그들은 창밖의 담쟁이 넝쿨을 두려운 얼굴로 빤히 쳐다보았다. 창밖에는 계속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낡은 푸른색 셔츠를 입은 범원은 바위 대신 엎어놓은 주전자 위에 마치 운동생활을 하는 광부처럼 포즈를 취하고 앉았다. 다음날 아침 수가 일어나 보니 존 씨는 깨느른한 눈을 크게 뜨고 내려진 초록색 커튼을 응시하고 있었다. 존 씨가 말했다. 커튼 좀 올려줘. 밖을 보고 싶어. 수가 침울한 표정으로 커튼을 올렸다. 그러나 세상에 밤새도록 비가 내리고 맹렬한 돌풍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벼락에는 아직 담쟁이 이파리 하나가 굳건히 붙어 있었다. 그것은 덩굴에 남은 마지막 잎사귀였다. 존 씨가 말했다. 마지막 잎새야. 분명히 밤새 떨어질 줄 알았는데 바람이 심했거든. 하지만 오늘은 떨어질 테고 그러면 나도 죽게 되겠지? 수가 초췌한 얼굴을 베개에 기대면서 말했다.
존 씨, 왜 이러는 거야? 네 자신을 생각하기 싫거든. 나라도 좀 생각해봐. 너 없이 난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러나 존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죽음이라는 신비하고 먼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아닌가. 그녀를 친구와 세상에 연결시켰던 끈이 하나둘 느슨해질수록 그녀는 더욱더 강하게 공상에 사로잡히는 듯했다. 하루가 가고 황혼이 질 때에도 그들은 줄기에 붙어있는 외로운 담쟁이 이파리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북풍이 다시 불기 시작했고 빗줄기는 여전히 창문을 때리며 낮은 처마 밑에서 후드득 후드득 쏟아졌다. 날이 완전히 밝자 무정한 존 씨는 커튼을 올리라고 명령하듯 말했다. 하지만 담쟁이 이파리는 아직도 담벼락에 매달려 있었다. 존 씨는 그것을 오랫도록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그리고 가스난로에 닭고기 스프를 끓이고 있던 수를 불렀다. 수, 내가 나빴어. 내가 얼마나 사악한 인간인지를 알게 하려고 무엇인가가 마지막 이파리를 저기에 남겨놓은 거야. 죽기를 원하는 것은 죄악이야. 수프를 조금만 줘. 그리고 우유에 적포도들을 조금 넣어서 주면 좋겠어. 아니, 먼저 송거를 가져다 주고 내 옆에 베개를 쌓아줘. 일어나 앉아서 네가 요리하는 것을 볼래. 1시간쯤 지나자 존 씨가 말했다. 수, 언젠가는 나폴리만을 꼭 그리고 싶어. 오후가 되자 의사가 왔고 그가 떠날 때 수는 핑계를 대고 복도로 따라 나왔다. 수의 떨리는 손을 잡고 의사가 말했다. 이제 승산은 반반이에요. 간호만 잘하면 당신이 이길 것이에요. 자, 이제 아래층에 다른 환자를 보러 가야겠어. 이름이 범원이라고 하던가. 어쨌든 화가인 것 같은데 그도 폐렴이에요. 늙고 몸이 약한 데다가 급성이거든요. 그는 가망이 없어요. 하지만 고통이라도 줄이기 위해 오늘 병원에 데려갈 겁니다. 다음날 의사가 수에게 말했다. 이제 고비는 넘겼어요. 당신이 이긴 거죠. 이제 영양 섭취를 잘하고 잘 돌보기만 하면 돼요. 그날 오후 수가 침대맡에 가보니 존 씨는 등을 기댄 채 매우 파랗고 매우 쓸모없는 양털 목도리를 느긋하게 뜨고 있었다. 수는 한쪽 팔로 그녀를 껴안고 말했다. 요 예쁜 거사, 너에게 말해줄 게 있어. 범원 씨가 오늘 병원에서 죽었어. 그는 단 이틀 동안만 알았지. 수희가 첫날 아침 아래층 그의 방에서 그를 발견했는데 이미 희망이 없었대. 신발과 옷이 전부 젖어 있었고 몸이 얼음장처럼 싸늘하더래. 날씨가 그렇게 사나운 밤에 그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야. 그러다가 아직 불이 켜져 있는 등과 사다리와 흩어진 붓 몇 개, 그리고 초록색과 노란색 물감이 섞여 있는 팔레트를 발견한 거지. 자, 창밖을 보렴. 저 담벼락에 붙어있는 마지막 담쟁이 이파리를 보라고. 바람이 불어도 왜 저것이 퍼덕이거나 움직이지 않는지 이상하지 않니? 그래, 저것이 바로 범원이 말하던 걸작이야. 마지막 이파리가 떨어졌던 그날 밤 그분이 그려놓은 거지. 크리스마스 선물 오 헨리. $1 87센트. 그게 전부였다. 게다가 그중 60센트는 1센트짜리 동전이었다. 그 동전들은 모두 식료품점이나 야채가게, 푸주간에서 인쇄가기 짝이 없다는 무언의 비난으로 가게 주인들의 얼굴이 빨개지도록 물건값을 깎아 한 푼, 두 푼씩 모은 것이다. 델라는 그것을 3번이나 세어보았다. 세어보나마나 그것은 $1와 87센트였다. 게다가 그 다음 날은 크리스마스였다. 낡고 꾀지지한 침대에 주저앉아 우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었다. 그래서 델라는 그렇게 했다. 그러자 인생이라는 것이 고작 개어 흐느껴 울거나 코를 훌쩍이거나 조롱 섞인 미소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서도 코를 훌쩍이며 우는 일이 가장 흔하다는 말이 떠올랐다. 델라가 흐느껴 울다가 이제 코를 훌쩍이는 동안 독자 여러분은 이 집을 좀 둘러보도록 하자. 붙박이 가구가 달린 $8짜리 싸구려 아파트. 완전히 거짓골은 아니었지만 거짓대가 몰려올까 조심해야 할 정도임은 분명했다. 아래쪽 현관에는 누가 보아도 편지가 올 것 같지 않은 우편함과 누가 눌러도 소리가 날 것 같지 않은 초인종이 있었다. 그곳에는 제임스 딜링햄 영이라는 문패도 달려 있었다. 딜링햄이라는 문패는 이 집의 주인이 한때 잘 나가서 주당 $30를 지불할 수 있었을 때는 미풍에 살랑살랑 흔들렸다. 하지만 수입이 주당 $20로 줄어든 지금 딜링햄이라는 글자는 희미하게 흐려져 마치 겸손하고 얌전하게 뒷자로 오그라들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제임스 씨가 집에 와서 2층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 들어갈 때마다 이미 여러분께 델라라고 소개한 제임스 딜링햄 영 부인은 언제나 그를 짐이라고 다정스레 부르며 힘껏 껴안았다. 참 보기 좋은 일이었다. 델라는 울기를 멈추고 뺨에 정성스레 분을 발랐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잿빛 뒷뜰에서 잿빛 울타리 위로 걷고 있는 잿빛 고양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크리스마스인데 짐에게 선물을 사주기 위해 그녀가 가지고 있는 돈은 고작 $1.87밖에 없었다. 그녀는 지난 몇 달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았지만 겨우 이것뿐이었다. 일주일에 $20를 벌어가지고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녀가 계산한 것보다 지출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항상 그랬다. 짐에게 선물을 사줄 돈이 고작 $1.87라니. 그녀의 사랑 짐이 아닌가. 짐에게 멋진 선물을 사줄 공리를 하며 그녀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가. 짐이 갖게 되면 그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어울릴 만한 멋지고 귀하고 대단한 것 말이다. 방에는 창문과 창문 사이에 벽거울이 있었다. 독자 여러분은 일주일에 $8짜리 싸구려 아파트에서 이런 거울을 본 적이 있으리라. 세로로 길게 보이긴 하지만 날씬하고 몸이 날린 사람이 잽싸게 연속적으로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면 그런대로 정확한 자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델라는 호리호리한 덕분에 이 기술을 잘 알고 있었다. 델라는 갑자기 창문에서 몸을 돌려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눈은 밝게 빛났다. 하지만 20초도 지나지 않아 낯빛이 변했다. 그녀는 머리채를 길게 느려뜨렸다. 지금 제임스 딜링햄 영 부부에게는 둘 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보물이 있었다. 하나는 짐의 금시계인데 그것은 원래 짐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물려 내려온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델라의 머리카락이었다. 만일 통풍구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에 시바의 여왕이 살았다면 어느 날 델라가 단지 머리카락을 말리기 위해 창밖에 내놓는 것만으로도 왕비의 보석과 선물을 별 볼 일 없게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솔로몬 왕이 이 아파트의 관리인으로서 지하에 그의 보물을 가득 쌓아놓고 있었다면 짐이 지나갈 때 그의 시계를 꺼내 보이는 것만으로도 시기심을 못 이겨 턱수염을 쥐어뜯었을 것이다. 이제 델라의 아름다운 머리는 마치 갈색 폭포수처럼 물결치면서 앞으로 흘러내렸다. 그것은 그녀의 무릎 아래까지 닿았으며 마치 그 자체가 그녀의 옷처럼 보였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다시 빗어내렸다. 그녀가 잠시 비틀거리다가 멈춰서자 눈에서 눈물 몇 방울이 낡은 붉은색 양탄자 위로 뚝뚝 떨어졌다. 델라는 낡은 갈색 재킷을 걸치고 낡은 갈색 모자를 썼다. 두 눈엔 여전히 눈물을 반짝이며 그녀는 문을 박차고 나와 스커트 자락을 휘날리며 거리로 나섰다. 마담 소프론이 머리용품 모두 취급이라고 쓰인 간판 앞에서
델라는 멈춰섰다. 그녀는 한숨에 계단을 뛰어오른 뒤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마담은 몸집이 크고 피부가 무척 하얀 데다 쌀쌀 맞아 보였다. 델라가 물었다. 제 머리를 사실래요? 네, 살게요. 모자를 벗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델라가 모자를 벗자 갈색 폭포수 같은 머리타리가 물결치듯 흘러내렸다. 20달러 드릴게요. 마담은 익숙한 솜씨로 머리채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어서 주세요. 그 2시간은 마치 장밋빛 날개를 단 듯이 가볍고 빠르게 지나갔다. 독자 여러분은 이 엉터리 비유를 잊는 것이 낫겠다. 사실 그녀는 짐이 선물을 사기 위해 온 가게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던 것이다. 델라는 마침내 그것을 찾아냈다. 그것은 분명히 다름 아닌 짐을 위해 만든 것이었다. 가게란 가게는 다 뒤졌지만 다른 어떤 가게에도 이런 것은 없었다. 그것은 백금으로 만든 시계줄이었는데 디자인이 단순하면서도 우아했으며 좋은 물건들이 늘 그런 것처럼 야하게 꾸미기보다는 품질 자체로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것은 심지어 짐의 시계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었다. 그것을 보자마자 그녀는 그것이 반드시 짐의 것이 되어야 함을 알아보았다. 조용하고 값지다는 표현은 짐과 이 시계줄 둘 다에 어울리는 표현이었다. 델라는 물건값으로 21달러를 지불하고 나머지 87센트를 가지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시계에 이 시계줄을 달면 짐은 어느 모임에서나 시계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릴 것이다. 시계는 대단히 훌륭한 것이었지만 시계줄 대신 사용하던 낡은 가죽끈 때문에 그는 가끔 남몰래 시계를 들여다보곤 했던 것이다. 델라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흥분했던 그녀는 조금씩 분별과 이성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머리 지지는 인도를 꺼내고 가스에 불을 붙여 남편에 대한 사랑과 아량 때문에 형편없이 망가진 머리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독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란 항상 돌이키기엔 어마어마하게 큰일 아닌가. 40분도 안 되어서 델라의 머리는 짧은 고수머리가 되었고 이는 놀랍게도 그녀를 마치 게으른 남학생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오래 주의 깊게 그리고 자세히 바라보았다. 델라는 혼잣말을 했다. 만일 짐이 나를 보자마자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마치 합창단 소녀 같다고 그럴 거야.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단 말이야. 1달러 87센트를 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 저녁 7시가 되자 델라는 커피를 끓였고 프라이팬을 스토브 위에 올려놓고 고기를 요리할 준비를 했다. 짐은 결코 늦는 법이 없었다. 델라는 시계줄을 손에 들고 그가 항상 들어오는 문 가까이에 있는 탁자 앞에 앉았다. 그러자 1층 아래 계단에서 그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얼굴은 잠시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평소 사소한 일에도 짧은 기도를 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녀는 나직히 읊조렸다. 하느님, 제발 그이가 저를 보고도 여전히 예쁘다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문이 열리고 짐이 들어왔다. 그는 마르고 매우 심각해 보였다. 불쌍한 친구. 그는 겨우 22살인데 가족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새 외투가 필요했고 장갑도 없었다. 짐은 마치 메추라기 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문가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이 델라에게 고정되었다. 델라는 그 눈빛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두려웠다. 그것은 분노도 놀람도 반대도 공포도 그녀가 갖고 있던 그 어떤 감정도 아니었다. 그는 뜻모를 독특한 표정을 하고 그녀를 뚫어져라 응시했다. 델라는 탁자를 지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소리쳤다. 짐, 제발 그런 식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요.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어요.
당신에게 선물 하나 하지 않고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는 없었어요. 머리는 금방 다시 자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네? 나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내 머리는 정말 빨리 자라요, 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줘요. 당신은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선물을 준비했는지 모를 거예요. 당신이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짐은 마치 아무리 애를 써도 너무나도 자명한 그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듯 힘겹게 말했다. 네, 잘라서 팔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나를 좋아하죠. 머리채가 없어도 나는 나잖아요. 짐은 이상하다는 듯이 방을 둘러보았다. 그가 거의 백지처럼 물었다. 당신 말은 이제 당신 머리채가 없다는 거지? 그것은 팔렸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팔려서 없다고. 여보, 지금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저에게 잘해주세요. 당신을 위해서 그것을 판 것이니까요. 내 머리카락 수는 셀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누구도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을 헤아릴 수는 없어요. 짐, 고기를 프라이팬에 올려놓을까요? 짐은 그제야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는 델라를 껴안았다. 독자 여러분, 한 10초 동안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떤 문제를 다른 방향에서 주의 깊고 꼼꼼히 따져보자. 일주일에 $8의 수입과 1년에 $1,000,000의 수입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수학자나 현자도 여러분에게 잘못된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동방 박사들도 선물을 가지고 왔지만 그 선물 속에도 답은 없었다. 이 애매모호한 주장의 뜻은 나중에 밝혀질 것이다. 짐은 외투 주머니에서 꾸러미 하나를 꺼내더니 탁자 위에 던지며 말했다. 델라, 나를 오해하지 말아요. 당신이 머리카락을 자르건 면도를 하건 샴푸를 하건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것 때문에 당신을 덜 좋아하지는 않아. 하지만 당신이 그 꾸러미를 풀어보면 왜 내가 처음에 잠시 멍해졌는지 이유를 알게 될 거야. 델라의 흰 손가락이 재빠르게 꾸러미의 끈과 포장을 뜯었다. 그러자 황홀한 기쁨의 탄성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고는 아플싸. 그 탄성은 히스테리한 눈물과 울부짖음으로 바뀌었으며 짐은 온 힘을 모아 그녀를 위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탁자 위에는 바로 그 멋진 빛이 있었던 것이다. 델라가 브로드웨이 진열장에서 보았던,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갖고 싶어 했던 옆머리와 뒷머리용 빛 세트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가장자리에는 보석이 박혀 있고 진짜 거북이 등껍질로 만든 아름다운 빛이었지만 이제 사라져버린 그녀의 아름다운 머리에는 그저 헛개비에 불과했다. 이제 그 빛은 그녀의 것이 되었지만 그 빛을 이용해 애써 장식하고 꾸몄어야 할 머리채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나 델라는 마침내 눈물로 흐려진 눈을 들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짐, 내 머리카락은 정말 빨리 자라요. 그리고 델라는 마치 털이 그슬린 작은 고양이처럼 뛰어오르며 외쳤다. 아이 참, 내 정신 좀 봐. 짐은 아직 델라의 아름다운 선물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짐에게 내밀었다. 그 반짝이는 귀한 금속은 그녀의 밝고 불타는 영혼이 반사되어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정말 멋지죠? 그것을 찾으려고 온 시내를 다 뒤졌어요. 당신은 이제 시계를 하루에 100번씩은 봐야 할걸요. 시계를 줘보세요. 이 시계줄이 당신 시계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어서 보고 싶어요. 델라의 말을 따르는 대신 짐은 침대에 털썩 앉더니 손을 머리 뒤로 돌리고는 미소 지었다. 델라,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은 당분간 치워두자고. 그것은 지금 쓰기에는 너무 좋은 것들이야. 당신 빚을 살 돈을 구하려고 나도 내 시계를 팔았어. 자, 이제 고기를 프라이팬에 올리자.
독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동방 박사들은 말구유에 난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었던 현명한, 정말로 현명한 사람들이었다. 그들 때문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이 생긴 것이다. 그들은 현명했으므로 그들의 선물도 의심할 여지 없이 현명한 것이었고, 아마도 선물이 중복되었다면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가장 현명치 못하게도 서로를 위하여 집안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희생한 싸구려 아파트에 사는 어리석은 두 젊은이의 별 볼 일 없는 이야기를 어설프게 늘어놓았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현명한 사람들에게 해줄 마지막 말은 선물을 주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들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 어느 곳에서도 이들처럼 현명한 사람들은 없다. 이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인 것이다.